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왜 하필 오늘이지? 민우는 핸들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심장은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가파른 산비탈과 낭떠러지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단이 속도를 높이며 그의 차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쿵! 세단은 마치 포식자처럼 다시 돌진해 왔고 이번엔 차 뒷바퀴를 노리며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안 돼. 민우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간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래프를 한참 바라보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푸드코리아의 신규 식품 첨가물 플러스1의 안전성 시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확인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플러스1이 생쥐의 폐 조직에 미친 영향은 분명했습니다. 장기 노출 시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민우 씨, 아직도 일하고 있었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우는 화면을 서둘러 닫았습니다. 박 과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플러스1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 과장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다시 화면을 열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기 노출 시험에서 폐 조직의 변화가 너무 뚜렷해요. 출시 전에 더 검토해야 합니다. 박 과장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이 데이터는 이미 푸드코리아 측에서 안전하다고 확인받은 거야. 하지만 제가 추가로 진행한 시험에서는 추가 시험. 누가 승인했지? 민우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박 과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승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자네 회사 규정을 어긴 거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박 과장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민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이건 사람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예요. 특히 어린이용 간식에 사용된다면 그만해요. 박 과장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푸드코리아는 우리 연구소의 가장 큰 고객이에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내일까지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박 과장이 나가자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USB에 데이터를 백업했습니다. 아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몸이 달려와 민우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7세 된 딸의 해맑은 미소에 민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지연이 뭐 했어? 민우는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 거실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우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가족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오늘 들르셨어요.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여수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민우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근처 아파트에서 지내며 가끔 손녀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민우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학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실험실 데이터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에. 무슨 고민 있어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수지는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원인 불명의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어린이 환자들이 늘었나요?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간 특이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좀 늘었어요. 왜요?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회사에서 식품 안전성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지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먹는 것들 다 안전한 거죠? 민우는 딸의 순진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아빠가 꼭 확인할 거야. 다음 날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푸드코리아 연구소장 이준영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학계에서 존경받는 이준영이라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푸드코리아 본사는 화려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안전연구소의 윤민우입니다. 이준영 연구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USB가 주머니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영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민우 연구원이시군요. 준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플러스원에 대해 우려가 있으시다고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박 과장이 이미 연락했다니.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제가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민우는 USB를 건넸습니다. 장기 노출 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에게요. 준영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동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런 결과는 가끔 나타나는 이상치일 수 있습니다. 이상치가 아닙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3번의 반복 실험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준영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플러스원은 이미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한 제품이고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건강이 확실한 증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과학자의 태도가 아니죠. 민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준영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CEO 강도현 회장님이 이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2시에 회의실로 오시겠어요? 민우의 입이 말라갔습니다. 푸드코리아의 CEO가 직접.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민우가 일어서려는데 준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때로는 보지 못한 척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후에 있을 회의가 두려웠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푸드코리아 본사 최상층. 민우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드러난 공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바닥은 검은 대리석이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서울 도심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지배하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윤민우 연구원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정훈입니다. 강도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우는 앞장서서 걸었고
민우는 뒤를 따랐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넓은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알아본 얼굴은 준영과 또 다른 한 명, 푸드코리아의 마케팅 이사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테이블 맨 끝, 가장 높은 의자에는 강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민우 연구원님, 강도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을 민우는 느꼈습니다. 민우는 가리킨 자리, 강도현의 맞은편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 받는 것 같은 위치였습니다. 준영 소장에게 들었습니다. 플러스원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고요? 민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추가 시험에서 플러스원이 장기 노출 시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강도현은 잠시 민우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셨죠? 민우의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실험이니까요. 민우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존 데이터에서 놓친 패턴을 찾으려고. 강도현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윤 연구원님,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플러스원은 식약처의 모든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몇 번 터치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여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문제가 없죠. 민우는 화면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이건 제가 본 데이터와 다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본 원본 데이터는 다른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기 노출 시험에서 폐 조직 변화가 뚜렷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등 뒤로 정훈이 문을 닫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강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 연구원님, 당신은 지금 푸드코리아가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암시하는 겁니까? 민우의 입이 말랐습니다. 목구멍에서 단어들이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본 데이터와 지금 보여주신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뿐입니다. 강도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의 데이터를 보여주시겠어요? USB를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현은 USB를 정훈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즉시 이상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도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이건 분명 당신 USB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내용을 바꿨어요. 민우의 마음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유일하게 떠오르는 순간은 준영의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진정하세요. 강도현이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강도현이 갑자기 친근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푸드코리아는 한국 식품 산업의 리더입니다. 플러스원은 우리가 10년간 연구해온 혁신적인 제품이죠. 이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어요. 민우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도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에는 미지의 위험이 따르죠. 우리는 그 위험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분히 낮은 위험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면요. 강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요. 그는 다시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의 속삭잇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의 주장을 계속한다면 경력은 끝날 겁니다. 누가 규정을 어기고 실험한 연구원을 고용하겠어요. 게다가 증거도 없이 개기업을 비방하는 사람을요. 민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집이 있고 의사인 아내와 귀여운 딸이 있죠. 지연이라고 했나요? 7살. 민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민우 씨, 모든 것을 잃을 가치가 있나요? 민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데이터 해석 차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수많은 어린이들과 자신의 딸까지 위험한 첨가물에 노출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대학 친구이자 식품 전문 기자인 오성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민우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성민의 밝은 목소리가 민우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너는? 바쁘게 지내지? 요즘 식품안전 관련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야. 그래서 전화했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우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성민은 유명 일간지의 기자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좋아. 오늘 저녁 6시에 대학로 그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민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반대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마침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도현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민우 씨, 그 말 속에 담긴 위협이 그림자처럼 민우를 따라다녔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민우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야.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로의 조용한 카페, 그들이 학창 시절 자주 찾던 곳에서 민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하지만 이건 큰 기회였어. 성민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 흥분이 더 묻어났습니다. 푸드코리아가 나한테 연락해서 제안을 했어. 그들의 공식 홍보 기사를 쓰고 플러스원의 혁신성에 대한 특집 시리즈를 맡게 된 거야. 민우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가 성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지 불과 1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민은 자신이 이미 강도현에게 연락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들 편이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편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어. 너도 알잖아. 언론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신문사도 광고주가 필요해. 민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증거야. 방금 내가 말한 걸 봤을 때 이걸 내게 줄 수는 없겠어.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너무 약해. 내 경력도,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 내 가족을 걱정해 주지 마. 민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선택했잖아. 카페를 나서는 순간 민우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멀리서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조금 내려가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푸드코리아의 사람들일까요? 민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사무실에서 박 과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오게. 박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민우가 문을 열자 박 과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야. 오늘부로 자네는 연구소와 관계가 없네.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말게. 승인 없이 실험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박 과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지.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민우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해고 사례일 뿐인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나 지연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연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수진이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민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우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거는 이미 없어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플러스원은 계속해서 시장에 유통될 것이고 아이들은 그것에 노출될 것입니다. 민우는 컴퓨터를 켜고 식약처 제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이 메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대신 민우가 받은 것은 여러 개의 이상한 전화와 끊임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어디 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우가 이른 아침 옷을 입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면접이 있어서.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우는 플러스원을 사용한 식품을 구입해 자체 검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실험실을 빌려 마지막 노력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시내를 빠져나가던 민우는 백미러로 검은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주 보았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민우는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우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좁은 산길에서 쫓고 쫓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땀이 흘렀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세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급커브를 돌던 순간 민우는 뒤에서 다가오는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세단이 그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차는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계곡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는 수진과 지연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어 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몸이 부딪히며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신의 차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거대한 폭발음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타는 차의 잔해만이 보였습니다. 뒤늦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게는 윤민우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연과 수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을 위험한 첨가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식품안전연구소 전직 연구원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민이 쓴 기사였습니다. 짧고 건조했지만 마지막 문장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윤민우 씨는 최근까지 푸드코리아의 신제품 플러스원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사를 읽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저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은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수진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한 노인이 부상당한 남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주인 최 노인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민우를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민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등유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민우로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수호입니다. 그렇게 윤민우는 죽었고 이수호라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이수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달력이 날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 윤민우가 죽은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턱에 난 수염. 예전의 윤민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더했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품안전 시민연대라는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호가 3년 전에 비밀리에 만든 단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식품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푸드코리아의 플러스원 첨가물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수호는 컴퓨터를 켜고 최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모은 정보들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알레르기 반응과 호흡기 질환 발병 추이를 분석한 그래프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플러스원이 사용된 식품의 유통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특정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그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들과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질병 데이터를 수집했고 플러스원의 유해성을 입증할 통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수호 씨, 저 김이사예요. 자료 좀 더 모았습니다. 김 이사는 이수호의 네트워크에 속한 중요한 협력자였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며 어린이 환자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점심시간에 평소 장소에서 뵐게요. 통화를 마치고 이수호는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민우, 한수진, 그리고 지연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과거에서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간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지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곤 했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오, 이수호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김이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병원에서 나와 카페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이사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김이사는 주변을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습니다. 최근 6개월간 우리 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호흡기 질환 환자 데이터입니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만 따로 정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언제쯤 이 자료들을 공개할 계획인가요? 김이사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수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완벽해야 해요. 푸드코리아는 강력하니까요. 김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는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수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매일 밤 그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니까요.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는 길, 이수호는 문득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그녀가 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수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축 처진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이수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드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척하는 동안 수지는 의사 일을 그만두고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걸었고 너무 멀리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지면 수진과 지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다음 날 이수호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도현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매주 목요일에는 정훈이 중요한 서류를 강도현의 집으로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 모퉁이에 서서 저택을 주시하고 있을 때 나직은 청소 회사 벤이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수호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벤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 강도현의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순간 이수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도현이 수진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것일까요? 이수호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도현의 집 내부에 있을지 모르는 결정적 증거, 초기 임상 데이터의 조작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 그 집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5년 만에 수진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햇살이 강도현의 저택 창문에 반사되어 이수호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제 소문처럼 숨어 다니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청소 도구를 챙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청소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째. 그녀는 이제 낯선 집에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수진 씨, 이 주소로 가세요. 새 고객이에요. 이수호 씨라는 분인데 특별히 당신을 지명했어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지명했다니? 그녀는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은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민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일하려 했지만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면서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냈고 지연을 키우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수호. 수지는 이름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수염이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수진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의뢰하신 이수호 씨인가요?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괜찮으세요? 제가 다른 날 오는 게 좋을까요? 그때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녀가 5년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비누?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수호, 아니 민우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분명 민우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기쁨, 혼란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들어와요. 설명할게요. 민우가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5년간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던 그녀는 결국 그 손을 들어 민우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맞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두고.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요. 제발. 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한 원룸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들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연이는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수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1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척한 이유예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위협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당신과 지연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민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도현의 위협, 성민의 배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위장 사망을 결심했는지, 5년 동안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식품안전 시민연대를 만들어 +1의 위험성을 증명하려 했는지. 수지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에서 점차 이해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도현의 집에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봤어요. 당신이 청소벤에서 내리는 모습을.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몇 주 전에 알게 됐죠. 그의 집에서 무언가 봤나요? 이상한 점이나 특이한 서류 같은 것.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요. 항상 잠겨 있는데 한 번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에 금고가 있었어요.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 임상 데이터와 조작 증거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진아,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진은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아직도 분노와 상처가 보였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당신은 살아있었는데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민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 선택이 옳았는지 매일 밤 의심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알아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그녀의 말에 민우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하루 만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요. 수진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5년 만에 재회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릴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는 수진과 지연의 용서를 기다릴 것입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도현의 저택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와 민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강도현과 정훈이 중요한 회의 참석차 집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수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3년간 청소 일을 하며 익힌 기술로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과 가죽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강도현이 각종 유명 인사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우가 알려준 대로 책장 뒤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우가 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고 옆 책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며칠 동안 작동하며 강도현이 금고를 여는 순간을 포착할 것입니다. 작업을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저택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재빨리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온 수진은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훈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수진 씨, 정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쪽은 오늘 청소 일정이 없는데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훈 씨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제대로 청소를 못했더라고요. 오늘 마저 하려고 했어요.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세요? 회장님께서 금방 돌아오실 텐데 서둘러 주세요. 네, 곧 마칠게요. 정훈이 시선을 돌리자마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방들을 청소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30분 후 다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현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훈이 그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수진 씨, 강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기 청소 일정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난주에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왔어요. 강도현은 그녀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빨리 청소를 마치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완수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와 수지는 그의 작은 원룸에 앉아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강도현이 금고를 여는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52,893점. 생일이군요.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강도현의 집에 들어가 금고를 열어야 했습니다. 더 위험한 임무였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요. 지연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수지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다시 한번 강도현과 정훈이 외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짤까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우가 말한 대로 +1 초기 임상 테스트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파일을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증거들이 그녀의 휴대폰에 담겼습니다. 민우의 예상대로 서류들은 +1의 초기 임상 테스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수지는 금고를 닫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한수진 씨.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정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고를요? 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정훈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휴대폰 좀 보여주시겠어요? 수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요? 제 개인 물건인데요. 보안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청소 도구함을 정훈 쪽으로 밀쳤습니다. 그가 균형을 잃는 순간 그녀는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복도를 달려 현관으로 향하는 수진. 뒤에서 정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힘껏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민우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차 안으로 뛰어들자마자 민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뒤에서 정훈이 쫓아나오는 모습이 백미러에 보였습니다. 촬영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찍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와 수진은 검찰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5년간 모은 증거와 금고에서 발견한 문서 사진들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말 끝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낼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수진아. 그들은 함께 검찰청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같은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푸드코리아 CEO 강도현 구속, +1 첨가물 안전성 조작 혐의에. 민우는 신문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1은 전량 리콜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연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지연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아빠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아빠 맞아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아빠야. 민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민우가 선택한 길은 어쩌면 그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위해 계속 일하고 싶어요. 쿠만전 시민연대를 공식 단체로 만들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다시 의사로 돌아가서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처럼